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이자 시대를 앞서간 혁신의 아이콘. 샤넬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흔히 우아함과 고귀함, 그리고 승리한 여성의 서사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거대한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화려한 패션 왕국의 기초가 놓였던 그 시기, 코코 샤넬은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유럽을 덮쳤을 때 프랑스 파리는 나치 독일의 군화발 아래 놓였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공포에 떨고 프랑스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때 코코 샤넬은 파리에서 가장 호화로운 리츠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나치 고위 장교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생존을 위한 선택 혹은 금지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뒤 프랑스 국방부의 깊숙한 문서고에서 세상을 뒤흔들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곳엔 그녀의 이름 가브리엘 샤넬 대신 전혀 다른 신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부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승리를 위해 영국 정부의 심장부로 침투하려 했던 고도의 심리전 요원이었죠. 독일군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패션 디자이너였던 그녀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배신하고 히틀러의 손을 잡았던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끝난 뒤에 벌어집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수많은 이들이 단두대와 총구 앞에서 사라져갈 때 오직 샤넬만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녀를 구한 것은 거대 자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물들의 비밀 카르텔이었을까요? 당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왜 급히 사건을 덮으려 했을까요? 오늘 세상 만사 모든 이야기에서는 패션 제국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의 화려한 드레스 뒤에 감춰진 추악하고도 잔혹한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한 여인의 욕망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왜 반세기가 넘도록 은폐되어야만 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우아하고 당당한 코코 샤넬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하고 슬픈 가짜 캐릭터였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이름, 가브리엘 샤넬의 삶은 화려한 파리가 아니라 시골의 낡고 차가운 고아원에서 시작됩니다. 1883년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가브리엘 샤넬은 떠돌이 장돌뱅이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어머니는 샤넬이 겨우 1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린 딸을 수녀원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버려두고 매정하게 떠나버리죠. 그러나 고아원에서의 시간은 가브리엘 샤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높고 차가운 돌담, 엄격한 규율, 그리고 똑같은 색깔의 우중충한 수녀복.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버림받았다는 비참함과 뼈저린 외로움이 어린 샤넬을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전 세계 여성을 열광시킨 샤넬 디자인의 뿌리는 바로 차갑고 우울한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수녀들의 흑백 수도복은 훗날 샤넬을 상징하는 시크한 블랙 앤 화이트 룩의 영감이 되었고, 고아원 바닥의 기하학적인 모자이크 무늬는 샤넬의 로고와 퀼팅백 패턴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브리엘 샤넬은 수녀들에게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생존을 위해 억지로 배운 이 바느질이 훗날 세상을 지배할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가브리엘 샤넬은 낮에는 양복점의 수선공으로, 밤에는 군인들이 득실거리는 싸구려 카바레의 가수로 투잡을 뛰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 중에 코코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술에 취한 군인들이 그녀를 코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계 패션사의 가장 위대한 이름 코코 샤넬은 시골 카바레에서 술 취한 군인들이 부르던 가벼운 애칭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 무렵부터 샤넬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지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가족에 대하여 물으면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미국으로 큰 돈을 벌러 가셨어요. 저는 고아원에 버려진 게 아니라 잠시 엄격한 이모들 손에 맡겨져서 교양 있게 자랐을 뿐이죠.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당시 프랑스 사회는 출신 성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가난한 수선공이라는 꼬리표로는 그녀가 꿈꾸는 화려한 세상에 절대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녀는 진실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입었습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가브리엘을 지우고 도도하고 매력적인 코코라는 가면을 쓴 채 상류 사회를 향한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치장해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핍과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결핍은 결국 채울 수 없는 탐욕으로 몰아넣었고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샤넬은 어떻게 카바레의 삼류 가수에서 파리 상류 사회의 귀부인으로 신분 상승을 이뤄냈을까요? 사랑조차 철저히 비즈니스로 이용했던 코코 샤넬의 소름 돋는 기회주의적 면모와 그녀의 화려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가브리엘에서 코코로 이름표를 바꿔 단 그녀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신분 상승의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가난한 재봉사가 파리 상류 사회의 견고한 문을 열기 위해 선택한 열쇠는 바로 남자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동아줄은 카바레에서 만난 젊고 부유한 기병대 장교 에티엔 발상이었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발상의 눈에 띈 샤넬은 곧장 그의 화려한 저택으로 들어가 정부, 즉 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안락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샤넬은 그저 부유한 남자의 그늘에 만족하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상의 저택에서 열리는 매일 밤의 파티는 그녀에게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상류층의 취향과 인맥을 흡수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스쿨이었습니다. 그녀는 귀부인들의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모자를 비웃듯 작고 심플한 모자를 직접 만들어 쓰고 나타났고, 이는 곧 사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샤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발상의 친구이자 영국 출신의 매력적인 사업가 아서 카펠이었습니다. 샤넬은 발상의 저택에 머물면서도 더 큰 야망과 자본을 가진 카펠과 은밀한 사랑에 빠집니다. 카펠은 샤넬의 재능과 야망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샤넬에게 값비싼 보석을 사주는 대신 파리 캉봉가의 모자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샤넬 제국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샤넬에게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인 동시에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녀는 발상의 인맥을 통해 상류층 고객을 끌어모았고 카펠의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무섭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카펠이 영국의 귀족 여성과 정략 결혼을 한 후에도 샤넬은 그의 정부로 남는 것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지만 그녀에게는 카펠이 쥐어주는 사업 자금과 영국 상류 사회로 연결되는 끈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철저한 기회주의자. 누군가는 그녀를 부유한 남자들의 돈을 빨아먹는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만들어준 온실 속 화초로 남는 대신 그 온실을 부수고 나와 스스로 거대한 숲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카펠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파리, 도빌, 비아리츠로 매장을 넓혀가며 승승장구하던 샤넬. 그녀는 이제 단순한 모자 디자이너를 넘어 여성들의 몸을 옥죄던 코르셋을 끊어버리고 패션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쏘아올린 이 패션 혁명은 정말로 여성의 해방을 위한 순수한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편의와 철저한 상업적 계산이 만들어낸 또 다른 가면이었을까요? 여성 해방의 아이콘, 코르셋을 벗겨낸 패션계의 구원자. 우리가 아는 1920년대의 코코 샤넬은 마치 여성들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잔다르크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장막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거창한 페미니즘 이념을 가진 혁명가라기보다 시대의 흐름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읽어내고 그것을 돈으로 바꿀 줄 알았던 뼛속까지 냉혹한 천재 사업가에 가까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자들이 전쟁터로 떠나자 여자들이 공장으로, 사무실로 출근해야만 했죠. 치맛자락이 땅에 질질 끌리고 숨통을 조이는 코르셋은 이라는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끔찍한 고문기구였습니다. 샤넬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저지라는 원단이었습니다. 당시 저지는 남성들의 속옷이나 만드는 싸구려 취급을 받던 천이었습니다. 샤넬이 이 볼품없는 원단을 선택한 이유가 여성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통에 고급 실크나 벨벳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지는 가격마저 엄청나게 쌌습니다. 그녀는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구하기 쉬운 남성용 속옷 원단을 가져다 드레스를 만들었고, 그것을 활동적이고 세련된 현대 여성의 상징으로 포장해 비싼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약점을 최고의 마케팅 포인트로 뒤바꾼 소름 돋는 상술이었죠. 1926년에 발표한 전설적인 리틀 블랙 드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 검은색 옷은 장례식장에서나 입는 상복이거나 하녀들의 유니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이 우울한 검은색을 가장 우아하고 시크한 색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장식이 없고 색깔이 통일된 검은색 드레스는 대량 생산하기에 완벽하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잡지 보고는 이 드레스를 두고
패션계의 포드 자동차라고 극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누구나 입고 싶어하며 공장에서 찍어내듯 팔아치울 수 있는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입니다. 사실 샤넬이 코르셋을 벗어던진 가장 큰 이유는 그녀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미의 기준이었던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깡마르고 납작한 자신의 체형을 감추기 위해 헐렁하고 직선적인 옷을 만들었고 오직 자신의 몸에 맞춘 그 스타일을 전 세계 여성들이 입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시대의 표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1920년대 후반 샤넬은 파리 캉봉가의 거대한 매장을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쓸어담는 패션계의 여왕으로 군림합니다. 고아원 출신의 가난한 소녀가 마침내 세상의 꼭대기에 선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옷으로 세상을 정복한 그녀의 시선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치명적인 무기, 바로 향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그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는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탐욕과 혐오의 괴물을 깨우고 맙니다.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 5의 달콤한 향기 뒤에는 어떤 추악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을까요? 이 작은 유리병은 샤넬에게 영원한 명성과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가장 추악한 괴물을 깨우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1920년대 초 샤넬은 천재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와 함께 전례 없는 인공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장미나 제스민 같은 뻔한 꽃향기만 나던 시대에 화학물질인 알데하이드를 듬뿍 넣어 만든 이 복잡하고 관능적인 향기는 그야말로 후각의 혁명이었습니다. 부유한 단골 고객들은 이 낯설고 매혹적인 향기에 열광했고 샤넬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옷과 모자를 뛰어넘을 마르지 않는 엄청난 황금 광맥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샤넬에게는 이 향수를 전 세계로 대량 생산하고 유통할 거대한 공장도 막대한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 프랑스 최대의 화장품 회사를 소유한 유대인 사업가 베르트 마이어 형제와 손을 잡습니다. 바로 이때 맺은 계약이 샤넬의 평생을 갉아먹는 지독한 저주가 됩니다. 계약 조건은 이랬습니다. 향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모든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는 베르트 마이어 형제가 수익의 70%를, 백화점 유통망을 제공한 사업가가 20%를 가져가고 샤넬은 단지 자신의 이름과 향수 레시피를 빌려준 대가로 10%의 수익만 가져간다는 것이었죠.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샤넬에게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공장 하나 짓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10%의 로열티를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샤넬 넘버 5가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진출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하자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자신이 만든 향수로 유대인 형제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매일 눈뜨고 지켜보며 샤넬의 배는 걷잡을 수 없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순진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10%의 수익만으로도 이미 파리 최고의 갑부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이 지독한 돈에 대한 집착은 곧 끔찍한 증오로 변질됩니다. 샤넬은 베르트 마이어 형제를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사회를 괴롭히고 회사를 통째로 빼앗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이 흙탕물 싸움 속에서 그녀의 내면 깊숙이 꽈리를 틀고 있던 맹목적인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흉측한 민낯을 드러내고 맙니다. 유대인 도둑놈들이 내 향수, 내 이름을 훔쳐갔다며 샤넬은 입버릇처럼 유대인을 저주했습니다. 그녀에게 유대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로챈 탐욕스러운 족속일 뿐이었죠. 고아원 출신의 뼈저린 결핍을 오직 돈과 권력으로만 보상받으려 했던 그녀에게 베르트 마이어 형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짓밟아야 할 원수였습니다. 1930년대 유럽 전역에 히틀러와 파시즘의 광기가 서서히 들이오고 있을 때 샤넬의 반유대주의는 더욱 짙고 위험하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돈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총성이 울립니다. 나치 독일의 군화발이 파리를 짓밟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프랑스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거나 험난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국이 짓밟히는 이 끔찍한 전쟁을 눈엣 가시 같던 유대인 동업자들을 합법적으로 몰아내고 향수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기회로 여겼습니다. 조국의 비극마저 자신의 탐욕을 채울 도구로 삼았던 코코 샤넬. 과연 그녀는 핏빛으로 물든 나치의 점령하에서
어떤 소름 돋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1940년 6월 14일, 프랑스의 심장파리가 나치 독일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에펠탑 꼭대기에는 프랑스 국기 대신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이 펄럭였고, 샹젤리제 거리에는 독일군의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파리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피난길에 올랐고, 남은 사람들은 굶주림과 수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코코 샤넬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피난을 가는 대신 파리에서 가장 호화로운 리츠 호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당시 리츠 호텔은 나치 독일 공군 사령부와 게슈타포 고위 간부들이 본부로 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일반 프랑스인들은 감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었죠. 샤넬은 그곳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적국의 수뇌부들과 어울려 샴페인을 마시고 최고급 요리를 즐겼습니다. 조국이 유린당하는 그 순간에 그녀는 침략자들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위험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한스 윈터 폰 띵클라게, 애칭으로 슈파츠라고 불리던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샤넬보다 무려 13살이나 연하였던 그는 귀족 출신의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히틀러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는 독일 보안국 소속의 거물급 스파이였습니다. 샤넬은 이 위험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가진 권력과 배경에 매혹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여성들은 독일군과 말만 섞어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독일군과 잠자리를 한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깎이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보란듯이 딩클라게와 팔짱을 끼고 파리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그녀에게 딩클라게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난세에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셈이죠. 이 시기 샤넬이 보여준 행동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자신의 패션 하우스 문을 닫아버린 사건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그녀는 전쟁은 패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가게 문을 닫고 무려 4,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1936년 프랑스 노동자 파업 당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직원들에 대한 아주 치졸한 복수였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대들었어? 어디 한번 굶어 죽어봐라. 샤넬은 전쟁이라는 핑계를 이용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직원들을 가차없이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직원들은 당장 먹을 빵이 없어 굶주리는데 사장인 샤넬은 적국의 장교와 호텔 스위트룸에서 호의호식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패션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넬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딩클라게와의 관계를 이용해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향수 사업권까지 되찾으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사랑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그녀. 이제 단순히 적국 장교의 연인으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스파이가 되어 나치를 위해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은 프랑스 전역에 끔찍한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옥의 시작이었죠. 나치는 이른바 아리안화 법안이라는 악법을 통과시킵니다. 유대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과 기업을 강제로 빼앗아 독일인이나 비유대인에게 넘겨버리는 합법적인 강탈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평생 일군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수용소로 끌려갈 때 코코 샤넬은 이 잔혹한 법안에서 아주 달콤한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샤넬 넘버 5 향수 회사를 통째로 삼킬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향수 회사의 지분 90%는 유대인 동업자 베르트마이어 형제와 다른 투자자의 소유였습니다. 샤넬은 나치의 아리아나 법안을 이용하면 눈엣 가시 같던 유대인 동업자들을 쫓아내고 회사를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짜로 차지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1941년 5월 5일 샤넬은 나치 당국에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녀가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샤넬 향수 회사는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아리아나 법안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며 나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자 아리안으로서 회사를 돌려받을 절대적인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동업자를 나치의 아가리에 밀어넣는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일군 장교인 연인 딩클라게의 든든한 백을 믿고 향수 회사가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 확신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을 겁니다. 하지만 샤넬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르트마이어 형제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발빠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치의 마수가 뻗쳐올 것을 미리 직감한 베르트마이어 형제는
프랑스를 탈출해 미국으로 도망치기 직전 기가 막힌 묘수를 짜냈습니다. 향수 회사의 소유권을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비유대인인 프랑스 사업가 펠릭스 아미오에게 비밀리에 넘겨버린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펠릭스 아미오라는 인물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전투기를 만드는 군수업자였는데 당시 나치 독일군에게 무기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나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무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협력자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죠. 결국 샤넬의 완벽해 보였던 강탈 계획은 보기 좋게 박살이 나고 맙니다. 유대인 동업자들의 철저한 방어막에 가로막혀 나치의 권력으로도 향수 회사를 빼앗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 넘어진 꼴이 된 샤넬. 분노와 탐욕으로 이성을 잃은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나치의 법을 이용하는 얄미운 기회주의자를 넘어 아예 나치 독일의 정식 스파이가 되어 거대한 국제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조국을 팔아넘기면서까지 그녀가 얻고자 했던 진짜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끔찍한 진실은 오랫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향수 회사를 빼앗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후 샤넬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아예 나치 수뇌부와 직접 손을 잡는 상상 초월의 행보를 보입니다. 독일군 첩보부 아베어의 비밀문서에 기록된 그녀의 정식 요원 번호는 F7124. 그리고 그녀에게 부여된 암호명은 웨스트민스터였습니다. 왜 하필 웨스트민스터였을까요? 과거 그녀가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이자 영국 최고의 갑부였던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명 속에는 나치가 샤넬을 스파이로 발탁한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죠. 1943년 말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나치 친위대의 첩보 책임자 발터 셸렌베르크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영국과 비밀리에 단독 평화협정을 맺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완벽한 미끼가 바로 처칠 총리와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던 코코 샤넬이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비밀 작전의 이름은 모텔 후트, 독일어로 모델 모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자 디자이너로 출발해 세계적인 거물이 된 샤넬을 조롱하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는 작전명이었죠. 샤넬은 이 위험천만한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조국 프랑스를 배신한다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독일군 연인 딩클라게를 구하고 처칠과의 협상을 성공시켜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지위를 전쟁 후에도 안전하게 보장받으려는 철저한 계산만이 존재했습니다. 1944년 샤넬은 처칠이 머물고 있다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그녀는 처칠에게 접근하기 위해 베라 롬바르디를 중간 연락책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베라 롬바르디는 영국 에드워드 왕자의 사촌으로 과거 샤넬을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윈스턴 처칠 등 영국 최고위층에 소개해 주어 샤넬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은인이자 친한 친구였습니다. 처칠에게 접근할 미끼가 필요했던 샤넬은 당시 이탈리아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베라 롬바르디를 철저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샤넬은 나치의 힘을 빌려 그녀를 감옥에서 빼낸 뒤 중립국인 스페인 마드리드에 새로운 샤넬 부티크를 열기 위한 비즈니스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를 스페인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샤넬의 이 오만한 계획은 아주 치명적인 암초를 만나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롬바르디가 샤넬의 일행이 나치 스파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마드리드 주재 영국 대사관에 이들을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처칠은 샤넬을 만나 주기는커녕 그녀의 편지조차 읽지 않았고 작전은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잔혹한 점은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스파이 공작을 폭로한 베라 롬바르디는 마드리드에서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는 비극을 맞이했지만 정작 그녀를 철저히 속이고 이용했던 나치 스파이 샤넬은 무사히 파리로 도망쳐 안전하게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도망치듯 파리로 돌아와야 했던 샤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44년 8월 마침내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하며 기나긴 나치의 점령기가 막을 내립니다. 거리는 해방의 기쁨으로 환호하는 시민들과 나치에 부역했던 배신자들을 향한 피해 복수국으로 뒤엉켰습니다. 적국의 스파이로 활동하며 조국을 팔아넘긴 1급 매국노 코코 샤넬. 거센 분노의 파도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운데 그녀는 과연 이 무시무시한 단두대의 칼날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1944년 8월 4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파리는 마침내 자유의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기쁨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나치의 품에 안겼던 부역자들을 향한 피해 보복, 즉 대숙청이 시작된 것이죠. 독일군과 연애했던 여성들은 가로등의 인형이라 불리며 머리카락이 잘린 채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언론인과 정치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리고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던 요원 코코 샤넬 역시 프랑스 저항군에 전격 체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그녀의 패션 제국도, 그녀의 화려한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취조실로 끌려갔던 샤넬이 단 2시간 만에 아무런 혐의도 없이 유유히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나오면서 주변을 비웃듯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나를 구해주었죠. 프랑스 정부조차 건드릴 수 없었던 초법적인 명령. 도대체 영국의 수상 처칠은 왜 이 명백한 나치 스파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었던 것일까요? 처칠이 샤넬을 구한 이유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존립의 문제이자 영국 왕실의 생존이 걸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기밀 문서를 발견합니다. 이름하여 마브루크 파일, 그 속에는 당시 왕이었던 조지 6세의 형, 영국의 전 국왕 에드워드 8세와 나치가 주고받은 60여 통의 기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윈저공은 히틀러에게 영국을 더 강하게 폭격해라. 그러면 영국이 항복할 것이고 내가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반역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었죠. 심지어 나치는 그를 다시 영국의 왕으로 세워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윌리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코 샤넬이 이 추악한 비밀을 공유하던 나치의 핵심 메신저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샤넬이 프랑스 법정에서 입을 열어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영국 왕실은 그날로 공중분해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처칠은 이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샤넬이라는 위험한 입을 반드시 보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처칠의 보호 아래 풀려난 샤넬은 곧바로 스위스로 망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량한 도망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의 초호화 호텔에서 무려 8년 동안 왕족과 다름없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또한 이 시기 샤넬은 치밀하게 자신의 과거를 지워나갑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스파이 활동을 했던 전 연인, 나치 장교 딩클락에 남작이 혹시라도 입을 열까봐 평생 그의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를 대주며 철저히 입을 막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샤넬은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실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의 가격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나치로부터 받은 자금과 영국 왕실의 비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를 아는 증인들을 매수하고 기록을 파기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1954년 71세의 노장이 된 샤넬이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프랑스 언론은 나치의 부역자가 돌아왔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전후 여성들을 다시 코르셋으로 가두려던 디올의 패션에 맞서 자유롭고 실용적인 샤넬 수트를 선보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는 과거의 도덕적 결함보다 지금 당장의 아름다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대 매체들은 그녀를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로 재포장했고 그녀가 나치 당국에 보냈던 인종차별적 편지들과 스파이 행적들은 세련된 마케팅 뒤로 서서히 매립되었습니다. 샤넬은 1971년 1월 10일 87세의 나이로 자신이 평생 머물렀던 파리 리츠 호텔의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보렴,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란다 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만하고 당당했던 그녀다운 유언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에도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샤넬 브랜드는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오직 여성을 해방시킨 혁명가라는 아름다운 신화만을 포장해 팔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미국의 언론인 할보건이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쓴 책, 적과의 동침이 출간되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스파이 번호 F7124, 그녀가 나치의 정식 스파이였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탐욕으로 향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유대인 동업자를 나치에 팔아넘기려 했던 치졸한 과거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샤넬 본사는 그녀가 독일군 장교와 사랑에 빠진 것은 사실이나 스파이는 아니었다며 애써 부인했지만 쏟아지는 역사적 증거들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날 샤넬은 전 세계 여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불멸의 럭셔리 브랜드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이 거대한 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샤넬이 그토록 쫓아내려 안달했던 유대인 동업자, 베르트마이어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샤넬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결국 그녀가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의 손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 셈입니다. 그녀는 코르셋을 찢어버리고 여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한 위대한 패션 혁명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조국과 영혼마저 팔아넘긴 냉혹한 기회주의자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지독하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고아원 소녀에서 세상의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샤넬 넘버 5의 매혹적인 향기만큼이나 짙고 리틀 블랙 드레스의 색깔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제 우아한 샤넬 넘버 5의 향기가 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